안녕하세요. 정신모사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님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송 중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정의님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시작점이 어디로 보시나요? 사람마다 다 보는 방향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이 장면이 가장 인상이 남으실 겁니다. 맹구가 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진에서 맹구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원래 맹구란 표현은 제가 환승연의 포에서 유식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뭔가 뺏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장면 외에도 여러분께서 정의님을 생각할 때 이 장면이 바로 정의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이죠. 내가 광수님을 좋아한다는 걸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광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미션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제 느낌상 이건 테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광수님이 정말로 나를 순수하게 좋아하나 안 하나를 알고 싶다.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뒤집어 말하면 광수님이 실제로 첫 인상 선택부터 자기를 택한 게 아니라 옥수님을 택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부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광수님께서는 이제 그나마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맺은 옥순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순간 이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정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4화 때 광수와 정의의 첫 데이트 때 나오는 장면인데, 자, 이처럼 초중반 중반부까지는 광수는 계속해서 옥순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정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화 때 정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광수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자, 이러한 정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감정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의 또한 영호라는 사람을 6화 초반부에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고 하는 장면에서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광수 또한 정의에게 동일한 내용의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로 정의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합니다. 영호가 없어졌다라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녀 또한 서로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광수랑 다르죠. 정의는 광수에게 접근을 하면서도 이 당시에 영호와 광수를 막 저울질하다가 결국 저울 중 한쪽인 영호를 이제 버리고 광수에게 간 거고, 반대로 광수 같은 경우는 옥수님이 거의 사실상 거절에 가까운 말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음을 접고, 옥순이랑 나랑은 안 되겠다. 미련이 있거나 신경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성상으로 더 이상 광수는 이때를 기점으로 옥순이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죠. 그 이후에 정의, 영숙 중에서 또다시 여기서 영숙과 데이트를 해서 영숙이랑 나랑 안 맞네 라고 한 후에 정의에게 간, 어떻게 보면 정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광수님이 자녀도 있고 서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광수님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저는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 간의 관계가 조금 순수하진 않다는 느낌을 계속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진 측에서는 초반부부터 계속 이제 푸시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정의와 광수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정의님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님 또한 지금은 8화나 9화나 기준으로 상당히 광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계속해서 영호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상처에 대해서 마음을 간다거나 중간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영호라든가. 왜 정의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의는 처음부터 마치 광수를 직진한다는 것처럼 감정이 점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자꾸 미세하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떤 느낌으로 정의는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요? 더 나아가 어떤 시차당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정의님께서 이제 9화 때 광수님과 데이트를 한 후에 울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적이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고 울었던 그 장면을 저는 봤는데요. 그렇게 정의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를 듣고 나서 되게 예리하시다. 눈물을 보고 파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는 광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더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의의 눈에 왜 광수가 비치는지, 정의의 시선에서 광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광수와 정의와의 관계는 조금 더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작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여러분 이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미세한 몸짓에는 각 그 행동마다 욕망이 묻어나와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리죠. 왜 정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로 광수가 다가오길 바랬을까? 자, 그 질문을 바꾸면요,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덧붙일 수가 있겠죠. 가령 광수가 정말로 나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순수하게 미션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는 욕망이 숨어 있다. 즉 어쩌면 정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에게 순수하게 접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당히 재밌는 추론이죠, 이것도. 자, 인간은 결핍, 즉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욕망한다고 보는 그 입장이 맞다고 한다면 정의는 자기에게 빠진 것들을 이 솔로 나라를 통해서 강렬하게 욕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럼 여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그 상태를 욕망한 것처럼 어쩌면 정의는 이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출연의 목적이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달하고 순수하고 낭만 가득한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공간을 자기도 모르게 창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의는 비록 광수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받지 못했던 것을 모사, 즉 이제 가짜라도 좋으니까 그 상태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현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생각이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뭔가 정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 연극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좋아하는 게 맞아? 정말 광수에 대해서 순수하게 몰입하는 게 맞나? 비록 저희가 카메라를 보거나 그런 행동을 영수만큼은 하지 않지만 뭔가 미세하게 갑자기 하루 만에 이런 동작을 한다거나 눈빛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거리를 두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 만에 정의의 감정이 이렇게 점핑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때가 4화고 이때가 7화예요. 하루가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변해요. 그러면 광수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 전날에 내가 이상형이 아니니 너 당신의 마음속에 옥순이 있지 않니 뭐라 하면서 굉장히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가왔던 정의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죠.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나를 순수하게 좋아한 것처럼 이런 눈빛을 보인다 한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의 입장은 당혹스러움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가 궁극적으로 연출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연극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의도해서 보여주는 걸 한다면 그 연기나 연극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연극에는 이제 제4위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등장인물들 배우들이 관객이라든가 관중을 향해서 대화하는 듯한, 즉 연극 세계와 실제 그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계, 그 두 세계를 깨고 오가는 몸짓이라든가 행동을 우리가 제4위벽을 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는 이러한 것들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 솔로 나라에서 그녀는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정의는 이런 연극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것이 연극이 맞고 그녀가 순수한 듯 하지만 순수하지 않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내가 세상에 보여줘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10화 때 정의님이 현수님께 조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신중하면 되지 않겠냐. 현수 너 행동이 조금은 의아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접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현수가 어떤 감정적인 공명을 맞추기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옥순과 정의를 비교하면서 옥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솔한 행동도 많이 했고 가벼워 보기도 하고 그것이 영화의 관계가 빠그러지기도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옥순은 어쨌든 여자들 전체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되게 큽니다. 여기서도 영수 안타깝네라고 해서 이제 8화 때 그 이순이 데이트를 이제 바닷가에서 상대방을 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숙과 영숙이 선택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또 영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도 하는 등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의 분위기를 미세하게 끌어나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옥순과 다르게 정의는 만약에 옥순이 이 상황이 없었다면 정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녀는 딱 자기만 보는 스타일이 아닐까. 잘 보면 정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신경을 안 쓰고 딱 자기가 할 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할 것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숙님이 이렇게 막 할 때 정의님이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거는 현숙님이 먼저 조언을 청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정의는 딱 나와 광수 아니면 나와 영호 딱 그거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옥순과의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죠. 굉장히
차갑다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혹은 미방군에서 옥수님하고 정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정희님은 이제 자기 말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옥수님 후반부 가서 자기 얘기 막 하려고 하니까 정희가 피곤하다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빤스를 도망을 쳐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의 분량을 보면은 정희가 한 미방분 한 8분 중에서 정희님이 한 6분을 차지하고 옥수님이 2분을 차지하는데, 옥수님이 얘기하는 그 2분 사이에서도 점점 정희의 표정이 재미없고 지루해하고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름답다, 로맨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전체적으로 쭉 정의가 이게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딱 내 할 것만 생각하고 내 할 것만 딱 챙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저는 조금은 이쪽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뭐 세간에서 흘려진 것처럼 정의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다, 그런 관념이 아닌 연극한다, 연기한다는 그 표현에서처럼 정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그녀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순이라든가 뭐 순자라든가 현숙이라든가 모두 적어도 그 순간 이 나는 솔로나라 장면 내에서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잖아요. 현숙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불꽃들이 다 꺼졌어 라고 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옥순도 그렇고, 자 순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매기고 있는 그 순간은 어쨌든 진실입니다. 제가 발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녀 또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확인하고 싶고, 동시에 자기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정의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는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땐 추하거나 괴롭거나 보기 짱나거나 아니면 멋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지만, 그 진심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 같은 경우는요, 진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광수라고 하는 증인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진심이라고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진심을 안고 있고 그 진심을 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심대로 사거나, 즉 진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진실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차이가 미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장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광수도 그렇고 미세하게 정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미세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두 사람 대화할 때 카메라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상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의가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세 출연자들의 반응처럼 어쨌든 다르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 너가 나에게 대해서 좋아한다는 알고 있지만 나는 거부한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광수의 입장에서는요, 정의가 만들어낸 그 진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진심이구나. 근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틀어버리는 순간 나 또한 되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정의를 배려하지 않는 느낌이 들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옥순이라든가 순자라든가 현숙이 있었으면 광수가 훨씬 더 다르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훨씬 더 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의의 이 모든 모습들은 광수님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광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가 은연중에 위치시키고 그 위치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작용점이 된 건 아닐까요? 마치 제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제 어떤 사람을 타겟팅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은연중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되게 좋은 사람이지? 너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사람들 뭐 9시에 출근을 한다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사정인 거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1시간 정도 일찍 나올 수 있지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말에 거부를 한 순간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관점은요, 광수라는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틀에 광수를 넣고자 하는 정의의 욕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갈 거예요. 왜 정의가 그러면 광수를 이 틀 안에 집어넣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이 전개가 될 텐데, 우선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의 이 모습은 어떤 틀 속에 광수라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도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정의가 욕망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거는 자치남이라고 하는 유튜버님의 그 당시에 28기 정의님께서 출연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정인이 왜 다른 사람을 좀 언급하고 특히나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제 패드립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대한 이제 정인님이 들었을 때 그리고 자녀님분의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정인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건들처럼 정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계획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분에게도 어떤 질서의 중요성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당히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교육관과 철학관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물건들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정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건이 이제 내 전체 집에 뒹구는 게 너무 싫다, 좀 그랬다, 좀 그래서 뒹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뒤집어 말하면 조금 분리가 되고 나의 공간과 자녀의 공간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러한 정의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틀, 규정된 것들, 이 방식들이 실제로 이 정의님의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태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 태도, 광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묻어나오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때 이 정인이의 모습은요, 본인이 정한 어떤 틀 속에서 내가 지금은 연애 모드로 들어갈 때야 라고 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반대로 현숙과 대화를 했을 때는 얘랑 적당히 해서 조언을 해서 어떻게든 뭐 받아는 줘야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숙 같은 사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는 느낌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정의는 현숙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현숙 너가 문제야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지금 돌려서 하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해야지, 너 왜 그랬어? 난 너 같은 사람 난 이해 못해. 저는 그 말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잘 들여다보면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정의가 정숙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정의는 본인의 규정된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은연중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좀 거부하고 싶어합니다. 정의가 정숙과 한따까리 했을 때 이 장면에서처럼 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싫다 이거지라고 했을 때 정의가 택한 방식은 그냥 침묵이에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정의에게, 당신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정숙에 대해서 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좀 이해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의 제 생각은 정의는 은연중에 자신의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용서받으려고 혹은 문제가 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나도 그런데, 나도 내 마음속에 두 명이 있는데 라고 해서 실제로는 정숙이 아니라 옥순에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정의 누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알바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수 또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있기 위해서 우선 틀 안에 넣어야 되고, 만약에 광수가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죠? 남이 되겠죠. 동시에 정의는 그렇기 위해서 광수에게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계획적인 사랑 방법에 광수를 초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동시에 느낀 게 뭐냐면 뭔가 뜬금없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 올라오고 있는 그 계획이라든가 틀이 와르르 무너질 때 자기도 모르게 나 좋아하면서 막 질질 끌려다녔을 때 나오고 있는 표정인데, 정의가 광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극도로 이성적이고 극도로 합리적이고 극도로 계획적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이 됐으니까 난 이런 표정을 짓고 이때 울어야겠다, 이때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계획과 논리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두 종합한, 어떻게 보면 뭐 종합 예술이라 볼 수 있겠죠. 종합적인 건축이라 봐야 될까나? 그녀가 삶을 대하는 방식, 그녀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타인을 대하고 방송상에서 출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미묘한 이질감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질감의 근원을 정의께서 이와 같이 계획적인 뭔가를 끊임없이 체계화해야 되고 계획화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실제로는 정의라는 인간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 궁극적으로 정의의 본질은 바로 이 계획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정말 정의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이 틀이에요. 이 틀 내에서 요만큼은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요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요만큼은 광수가 들어갈 자리고, 요만큼은 아까 보여드린 뭐 집이 들어갈 자리고, 요만큼은 뭐 내가 의사할 수 있고, 그거. 이 틀 자체,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이 구획이 정의의 진짜 모습인 거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의의 모습들, 저런 정의의 모습들은 결국 이 틀 내의 일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에 정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정의는 누나께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또 다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편과의 인연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정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남편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항상 일밖에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직업적인 동료와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서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과 닮아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닐까요?
비록 그 전 남편이신 분은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틀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전 남편분 또한 일에 대한 관점으로, 즉 어떤 규정된 관점으로 해서 정이라고 하는 내 전 아내는 여기 위치해 있고 내 딸은 여기 위치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일이야, 이런 느낌처럼 정이란 사람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틀적인 관점에서 규정된 그 틀을 수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며 그 틀 내에 이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은 아주 닮아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서 정의는 지금 마찬가지로 그 틀 내에 광수라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광수에게 굉장히 정교화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인식을 숨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광수와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뭔가 그녀가 하는 행동이 순수해 보여. 근데 정말 실제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순수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리까리해. 저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우리가 빌런들의 그 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빌런들처럼 상대방이 마음을 얻고 자기는 이제 먹을 거 다 챙기고 빤스러를 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틀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광수는 미묘하게 그 의질감을 읽어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순수하게 보이지만 정말 순수할까? 정말 날 이용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그 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틀에 의해서 한 번쯤 필터링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이것이 맨 처음에 순수했던 그 감정이 틀을 거친 후에도 순수한 느낌일까? 라고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때까지 쭉 설명한 가설들이 맞다면 정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 목소리를 따라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이 저와 맞든 맞지 않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본인의 힘으로 쌓아 올린 사위라는 점에서 존중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제 타임오프해서 아주 어릴 적의 정의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머리가 좀 들겠죠? 여성이시니까. 저의 그림 실력, 뛰어난 그림 실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마시고 이 어린 정의의 입장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정의와 당시에 그 상징적인 아버님과의 관계는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어린 정의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이번에 좀 맞았다? 라고 했을 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의야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자라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시의 정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정의가 아닌 나의 어떤 무언가를 있는 존재로서, 그 있는 존재의 점수로서 바라볼 것 같아요. 좀 혹시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는지, 마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모 회장처럼 최모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너는 뭐 3모 그룹의 회장이야, 회장이 될 사람이야, 너는 후계자로 길러졌어, 너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우리 이 가문의 기업을 물려줘야 돼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 북한의 그 수많은 대기업들,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남 다양한 분들이 결국에는 망가지게 된 이유가 그들이 그들 자신으로서 뭐 스위스라는 도배 가지고 살 수 없고 결국에는 이 김씨 가문의 김씨 왕조의 한 부분으로서, 부품으로서 작용해야 한 데서 굉장히 많은 반발감을 갖고 그 당시에 김정남 씨가 막 그렇게 막 농구도 하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독사를 당한 게 아닐까. 체계에 넌 필요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너는 이 김씨 왕조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존재야라고 해가지고 쓱싹 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정치적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요게 좀 불편하시다면 이제 약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독재 정권, 남미의 독재 정권 이런 데 보면은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를 잇는 그 대상, 즉 뭐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이 존재는 자기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 틀, 그 체제 내에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긴 해요. 가령 우리도 회사에 나가면 그 김모 사원, 김모 대리, 뭐 김모 주무관, 김모 주임, 뭐 김모, 이모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뭐냐면 에이 X 같은 회사 이거 빨리 때려쳐가지고 딴 거 해야지 하면서 회사에 있을 때는 네 하고 순종하지만 때가 되면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차리거나 그렇게 된 순간 우리는 이 정체성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다른 정체성으로 넘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아프리카나 남미의 이 독재자들의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이 틀 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늘 사고치고 있는 3세대, 4세대, 5세대 그 대기업의 자녀들, 그 김씨 기업의 후계자들, 이 사람들 또한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주가 됩니다. 왜냐? 나는 태어나고 봤는데 내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뭐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고 나는 그 기업을 성장시켜야 할 의무에서 속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위에 형이 있거나 뭐 누나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언니가 있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경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틀 내에서 평생을 주변 사람들은 나는 그 틀 내에서 바라볼 거고 나는 이미 규정되어진 존재예요. 이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희 씨의 느낌도 좀 비슷해요. 어쩌면 정희는 어린 정희는 이미 본인이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틀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강력하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 정희야 너는 뭐 의사가 돼야지. 너는 이제 전문직을 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해서 뭐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고 있고 그 삶의 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연습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체화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틀이 하나의 내면화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간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뭐 치과 의사 정의, 엄마의 정의, 뭐뭐 하는 정의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솔로 나라에서도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정의 그 틀 내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 그 틀 외에 미지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틀에서 소외된 이 틀에 포함되지 않고 있던 수많은 정의의 파편들은 지금도 정의 바깥에서 들끓으면서 나의 목소리를 내게 해줘 내가 드러날 수 있게 해줘 라고 용솟음 치고 고함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폭동의 현상 인간 정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과 아니야 너는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이렇게 틀에 맞춰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너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그 두 개 무정형의 인간 정의와 어떤 규정화된 정의가 맞붙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맞붙은 끝에서 정의는 무의식적으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에 그 틀 내에서 가장 적합한 가장 정기적으로 효율적인 효율적이라는 말 써서 좀 정의있게 죄송하지만 효율적인 남편감을 찾아서 결혼을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는 이혼을 하고 솔로 나라에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자기가 규정할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자기 인생 안에 있는 끌어넣음으로써 이 틀을 부수거나 변형하거나 다른 식의 새로운 틀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정의 옆에 온갖 사람들이 지금 끌고 있잖아요. 이 솔로 나라에 나오게 되면은 광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영호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영철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현숙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등 혹은 정숙이나 순자처럼요.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틀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 틀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정의가 이때까지 쭉 받아들여왔던 그 틀 바깥에 숨겨왔고 미뤄왔고 없어져 버린 것들을 다시 자신의 삶 속으로 재소환함으로써 틀의 간격을 재조정하거나 틀을 부수거나 없애거나 어떤 이제 격자는 깨버리겠죠. 깨버리거나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어린 정의에 대해서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자 어린 정의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신에게 칭찬을 받거나 자기의 존재의 인정을 받는 순간들이 뭐 99점을 맞을 수도 있고 뭐 100점을 맞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가령 속된 말로 좀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내 존재가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뿌듯해지거나 내가 다른 누군가 되게 소중한 분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그 길이 정해져 있게 된다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된 경우는 이 관심들이나 이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철수되겠죠. 엄청난 공포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의는 자신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규정된 그 방식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꼭 이 틀로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다른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으면 안 되나? 마땅히 나는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잖아. 왜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돼? 왜 꼭 이 틀에 갇혀야 돼?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안 되나? 나는 인간이고 나는 소녀이기도 하며 난 여자이기도 하잖아. 왜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돼? 라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 그 분노가 아주 차갑게 차가운 분노의 형태로 응결된 얼음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저항하고 뒤틀고 싶고 조금 더 이 틀을 깨난 원래의 무정형의 나인 인간 정의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충동이 늘 그녀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는 나는 솔로에 나와서도
그 충동을 현현하고자 광수에게 대시를 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게 없었다 하면서 그녀는 이때 사실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이 노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죄책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그 기존의 자신의 틀로서 살아왔던 그 기존의 틀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굳센 결심으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드님은 이미 정희님의 부모님 댁에서 그냥 신나게 놀고 있고 엄마는 태방이다 하면서 콜라 먹고 패스트푸드 땡기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정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엄마 없어 엄마 사라졌어 라고 느낄까? 아니면 해방감을 느낄까? 아니면 엄마 없네 뭐 엄마 없든 말든 뭐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하면서 그 따님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이때다 하면서 유치원 팬끼리 모여갖고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 유치원배 모 유치원배 고스톱 대회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리의 그 당시에 자신의 뭐 딸에 대한 그 죄책감은 한편으로는 딸을 집요하게 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완전히 대칭되는 분이 있죠. 바로 22기 영철님입니다. 후반부에 가서 뭐 제작진에서 뭐 영철님과 따님이 대화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뭐 따님을 잔챙이니 뭐니 조금 올려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22기 영철님이 1화 때 아빠 가지마라고 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몰래 올라왔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이 딸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옳다고도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따님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나와 무관한 욕망을 갖고 있네?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빠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네?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딸이 나는 더 이상 아빠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나도 아빠처럼 아빠랑 무관하게 내 인생 살러 가겠다 하면서 그냥 휙 가버릴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세상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 당시에 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딸은 마음속으로 아빠를 버릴 수도 있기도 해요. 아빠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은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생에 걸쳐서 엄마나 아빠의 곁을 자녀가 맴돌게끔 자기도 모르게 속박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철은 최악의 저는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도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정인이가 완전 반대가 되고 있죠. 정인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그 틀을 집요하게 놓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돌볼 사람이 없고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뭐 22기 옥수님처럼 우리 산만쟁이 22기 옥수님처럼 정말 부모님조차도 말리고 얘에 대해서 우리 책임 못 진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난 상황에서는 정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맞기도 해요. 근데 정인님처럼 이미 충분히 부모님이 돌봐주고 있거나 누군가가 돌봐줄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그 죄책감이 저는 실존적인 것과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만든 죄책감일 거겠죠. 더 나아가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녀의 딸을 놓고 싶지 않다 하는 것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녀는 딸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딸에게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바로 정체성,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어릴 때는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충분히 큰 이후에서도 여전히 그 틀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는 몸은 크지만 마음은 굳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인간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정의의 틀은 한편으로는 정의가 극도로 분노하게 하고 내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는 이 잔여물들의 소외된 부분들 있죠. 이 사각 틀에서 삐져나온 이 부분들이 탈각이 된과 동시에 이 부분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서 너는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돼. 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 인간 정의의 그 부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는 아직은 약습니다. 그 파편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드디어 그녀가 거대한 인간으로서의 한 발을 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묘하게 여전히 그 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아직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싸고 있는 이 틀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교한 틀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 또한 이렇게 비슷한 전문직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나 이것들이 뭐 강남이라는 데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전체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대 시대의 DNA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라는 이 명목하에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물이나 감옥이 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연하기도 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강남 이런 데 보면은 6살짜리를 막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학원을 돌려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 틀이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경쟁에 휩싸이게 하고 내가 내 자식이 전문직이 되거나 뭔가 똑똑하지 않으면 미국 명문대에 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그 족쇄에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느낌은 들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 틀에 진입할 자격조차도 없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속된 말로 뭐 3류 인생을 산다고 스스로 자주 하고 있는 뭐 그런 택배 기사들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소모되어 있고 그들 인생의 잠재성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열화된 교육이라든가 내 자식만큼은 내 자식은 내 가족은 나만큼은 하는 그 이기주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 사회 전체가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인이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 그냥 제가 예시로 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시로 그 인물 너머에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좀 조망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의가 어떤 틀로 자신을 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 틀로서 본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동시에 정의는 분노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0점을 맞은 어린 정의가 100점을 맞아야지만 인정을 받는 구조라고 해봅시다. 뒤집어 말하면 100점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100점과 무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인정을 못 받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정의가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분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노가 원초적이고 막 지금 현숙이 막 영수한테 몰아붙이는 것처럼 그런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나 자신 다른 방식으로의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데서 오는 서러움이 아닐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와 광수에 대해서 약간 조금씩 지금도 그렇고 조금씩 좀 두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집요하게 누군가를 봐준다는 것, 그 말은 곧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봐준다고 하는 그 욕망에 반대되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런 눈빛으로 상대방을 봐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수를 그런 눈빛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봐주면 광수가 나를 그렇게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 욕망에 도취된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뒤집어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광수를 만나요. 정말 광수가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할까? 혹 플러스 광수가 날 있는 그대로 좋아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은 광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목소리에 가깝지 정말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광수를 끌어안겠다라는 목소리로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녀를 보면서 지나치게 완벽하다, 지나치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녀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질적인데?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또 어떤 시청자분의 말씀대로 우는데 뭔가 그렇게 생각보다 울진 않네? 이렇게 차갑게 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가운 울음의 의미는 실제로는 저는 차가운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는 짝을 찾기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때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많은 파편화된 드러나지 못했던 자기의 불완전하고 틀로 결정 지을 수 없으며 용서넘치고 있으며 마치 복잡계적인 즉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자기 자신의 파편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라서 인간 정의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나는 솔로에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한편으로는 광수에게 돌진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그러는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이 좋은 거야? 라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왜 둘 다야?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설렘과 끌림 좋아. 근데 한편으로 나는 이것들을 늘 생각해보면서 살았는데 왜 이번만큼은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저와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이상적으로 저희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데 저는 모든 것들에 좀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파고들려고 하는데 근데 저와 이제 대극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화가나 이런 분들을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렸어. 그냥 좋아. 할 말, 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작품을 볼 때마다 뭐냐고 설명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이제 존재의 언어를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이런 모습들은 좀 저랑 비슷해요. 네. 왜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탈각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의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존재의 언어 즉 저와 대극되고 있는 그분들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 깊이 덮어둔 채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그 격자 안에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감정조차도 다시 본인의 일부이기도 한 그 틀에 규정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해서 나는 광수가 좋아.
그리고 광수의 이르르르 감정은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이르르르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이르르르하게 함으로 또 광수 또한 나에게 이르르르 하고 막 몰래 손잡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일부의 광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이 틀 안에 안전하게 넣을 거야. 근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랑이라는 건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내 안에 끌어오고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의가 완전히 이 틀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완전히 변형이 돼서 흐물흐물해지는 그 순간, 그 어떤 혼돈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이 전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데, 정의의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그 틀 안에 있다는 점에서 정의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하는가 자기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을 규정화시키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랑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정의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요. 지난 자신의 삶, 또 이혼했던 자신의 삶, 또 자녀와의 그런 관계, 또 어머니들의 필연적인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자녀와 떠나야 되고, 자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딸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를 규정할 때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비어버리는 그 경험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의가 나는 솔로에 나오게 되면서, 솔로 나라에 오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기존의 삶과 또 앞으로 애도해야 할 것들을 모두가 지금 동시에 그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광수를 통해서 그 과정을 뚫어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와 정의와의 대화 장면을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이 대화가 주고받고 오가면서 뭔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닌 정의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광수는 계속 들어줘요. 인상을 계속 쓰면서, 아니 카메라 보면서 계속 들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너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지만 광수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정의한테 꺼내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가 광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광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자기 고백을 하듯이 얘기하고 있고, 그 광수, 어떻게 보면 광수 또한 정의와 유사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보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부모님 아래 자라서 광수는 훨씬 더 정의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나, 그러나 그 또한 은연중에 영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조금 발알을 깔아뭉개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면서 여전히 완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저항을 했으나 잘 보면 그 또한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문화권의 아비투스, 즉 그 문화의 흔적을 여전히 갖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정의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정의가 광수랑 잘 되게 된다면요, 그 어떤 의미냐면 또다시 자기를 틀 안에 집어넣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광수는 그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광수는 힙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보이지 않게 어떤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이 계급론적인 그 구조를 잘 보니까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은연중에 영수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지. 영수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그냥 표면상으로는 이제 뭐 사기꾼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제 급을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광수랑 영수는 나랑 반대되는 스타일이다라고 영수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또한 잘 보면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의가 다시 광수를 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뒤흔들고 있는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시 내려놓고 기존의 그 틀 속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의가 광수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저 광수 또한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 색을, 그 물을 완전히 빼진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 광수로서 살기 위하여 나름대로 저항하고 있구나, 그 저항하는 측면을 보게 되고 본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두 사람의 핵심적인 성패를 결정지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는 완벽하게 평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은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계급이라는 게, 광수는 그런 부모님의, 아버님의 특히 권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했지만 그는 이 틀을 한편으로 내면화했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급나누기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수를 택한 거는 광수라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광수라는 사람의 특성들을 통해서 나랑 유사한데?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수와 정의가 잘 안 될 거라고 본다고 하는 이유가, 제 예측이 막기 위해서,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억지를 써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정의가 갖고 있는 이런 무의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녀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나아가는 그 단계는 본인 안에 있는 그 틀 잃어버린 것들, 아주 오래전에 놓아버린 인간 정의, 소녀 정의, 막 그 인형 갖고 놀고 다른 애기들이랑 막 놀면서 그런 세상이 규정화된 틀이 아닌 소소하고 인간적이며 아주 연약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 그런 자기의 파편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자기 안에서 소환함으로써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도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정의는 다시 태어날 거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겁니다. 그 새로운 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광수를 만난 거고, 두 사람이 잘 된다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정의가 다시 광수를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이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케이인데, 아직까지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고 꾸준히 제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의와 광수는 남매 같죠? 너무 닮아있죠.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다시는 뒤를 안 보고 확 헤어지고, 정말 이제 환승연이라든가 뭐 재회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버리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틀이 굉장히 완고한 만큼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대방도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틀을 건드리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할 것 같거든요. 광수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녀의 그 애도가 어떻게 끝이 날지 저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뭐 옥순이라든가 그런 영숙 이분들 모두가 각자 성장을 겪듯이 전 정의님께서 조금씩 미묘하게 자신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진화해가는 그 과정을 나는 솔로 이번 28기 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해서 정인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을 준비하러 총총총 가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으로 기다려주시면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